살리세요. 무조건 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시시하게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죠. 우리는 아직 나눠야 할 정이 아주 많이 남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어머님?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비단 이불 덮고 호의호식한다고 해서 그 운명이 천년만년 이어질까요? 사람 팔자는 뒤집어 봐야 안다고. 높은 곳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일수록 추락할 때는 날개가 없는 법입니다. 반대로 짓밟히고 멸시받던 사람이 어느 날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서늘하고도 비정한 운명의 수레바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서울 강북에 위치한 H대학병원.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시끄러운 순환기내과 6인실 병동입니다. 퀴퀴한 소독약 냄새와 환자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숨조차 쉬기 힘든 이곳. 창가 쪽 구석, 외풍이 가장 심하게 들어오는 3번 침대에 앙상하게 마른 노파 하나가 웅크리고 누워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영자. 올해 75, 푸석한 백발은 빗질을 안 한 지 오래되어 엉켜 있고 환자복 위로 드러난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었습니다. 술한 눈으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그녀를 보며 누가 상상이나 할까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녀가 강남 도곡동의 80평대 아파트에 살며 기사 딸린 외제차를 타고 백화점 VIP 라운지를 제 집 드나들듯 하던 사모님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김영자 씨의 휴대폰이 힘없이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을 덜덜 떨며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호냐? 아이고 내 새끼. 왜 이제야 전화를 받아? 어미다. 어미야.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민호야, 듣고 있니? 의사 선생이 오늘까지 수술 보증금을 안 내면 강제 퇴원이라더라. 내가 지금 숨쉬기도 힘든데 이 추운 날 어디로 가란 말이냐. 너 저번에 가져간 내 전세 보증금 남은 거 그거라도 좀 어떻게 안 되겠니? 민호야, 제발 어미 말 좀 들어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다. 뚝, 매정한 끊김음과 함께 전화는 먹통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영자 씨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마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금쪽같이 키운 아들, 며느리 쫓아내고 부잣집 딸이랑 결혼시킨다고 떵떵거렸던 그 아들은 사업에 망하고 빚더미에 앉자마자 제 어미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때 간호사 데스크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3번 환자분, 김영자님, 병실에서 조용히 좀 해주세요. 다른 환자분들 쉬시는데 왜 자꾸 소란을 피우세요? 젊은 간호사가 짜증 섞인 얼굴로 커튼을 깨임 젖혔습니다. 30년 전 같았으면 감히 눈도 못 마주쳤을 어린 것이 이제는 돈 없는 늙은이라고 대놓고 무시를 합니다. 영자 씨의 자존심, 그 낡고 해진 자존심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이봐요 간호사 양반,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들이 예전에 말이야.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무역회사 사장이었어.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아유 할머니, 옛날 이야기 그만하시고 약이나 드세요. 그리고 원무과에서 연락 왔는데 내일까지 입원비 정산 안 되면 진짜 짐 싸셔야 해요. 아시겠어요? 간호사는 들은 척도 않고 약 봉투를 침대 위에 툭 던져두고는 돌아서 나갔습니다.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약 봉투를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배고픔보다 통증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바로 이 비참함이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을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병동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묵직하고 압도적인 긴장감이 6인실 병동을 덮쳤습니다. 이사장님 회진 도시입니다.
다들 비키세요. 열린 병실 문으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무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내과 과장, 간호부장, 심지어 평소엔 코빼기도 안 보이던 병원장까지 허리를 굽히며 누군가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몸에 딱 맞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 위에 하얀 의사 가운을 걸친 여인. 40대 중반쯤 되었을까? 세월을 비껴간 듯 팽팽한 피부와 귀족적인 이목구비, 무엇보다 주변을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병원 재단의 새로 부임한 이사장이자 전설적인 흉부외과 전문의였습니다. 병실 안의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 여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환자들을 살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지적인 눈빛이 병실을 훑을 때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여인의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울리며 3번 침대, 바로 김영자 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자 씨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싶었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몰골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강렬한 힘에 이끌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자 씨의 심장이 덜컥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 눈, 쌍꺼풀 없는 긴 눈매, 왼쪽 눈 밑에 있는 작은 점. 비록 안경을 쓰고 훨씬 세련되어졌지만 영자 씨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도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아? 영자 씨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10년 전, 가난한 고아라고 배운 것 없다고 멸시하며 부엌대기 취급했던 며느리. 임신한 몸으로 한겨울 내복 바람으로 쫓겨나면서도 어머님, 제발 아이만은 하고 울며 매달리던 그 여자. 윤서연, 그녀가 지금 대한민국 최고 병원의 이사장 명찰을 달고 영자 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시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곁에 서 있던 내과 과장에게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환자분, 차트 좀 볼까요? 아, 네, 이사장님. 김영자 환자, 75세. 신부전 말기에 관상동맥 질환이 심각합니다만 보호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수술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연은 차트를 넘기며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영자 씨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시선이 닿자 영자 씨는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공포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서연이 침대 가까이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영자 씨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녀가 영자 씨의 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네는 줄 알았겠지만 영자 씨에게 그 목소리는 저승사자의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어머님, 참 오랜만이에요. 많이 늙으셨네요. 네가 어떻게 제 생일날 기억나세요? 어머님이 끓여주신 미역국 대신 제 얼굴에 붓던 그 뜨거운 국물 맛. 제가 10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거든요. 참 짜더라고요. 꼭 제 눈물 맛처럼. 영자 씨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헛바람을 들이키며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때는 서연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는 의료진을 향해 병실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과장님, 네, 이사장님, 이 환자 지금 당장 21층 VVIP 특실로 옮기세요. 국내 최고의 심장 수술팀 소집하시고요. 모든 비용은 제 개인 사비로 처리합니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돈 없는 노인네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룻밤에 수백만 원 하는 특실로 옮기라니. 내과 과장이 당황하여 되물었습니다. 이 이사장님?
하지만 이 환자는 서연은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영자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살리세요. 무조건 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시시하게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죠. 우리는 아직 나눠야 할 정이 아주 많이 남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어머님? 서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자비로운 며느리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덫에 완벽하게 가둔 사냥꾼의 잔혹한 미소였습니다. 영자 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살리려는 건 효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를 살려두고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말려 죽이려는 것이다.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또각 멀어지는 구두 소리가 영자 씨의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지며 귓가를 때렸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거세게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서연이 쫓겨나던 그날 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쫓겨날 사람은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서막이 오를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0년 전 서울 도곡동의 고급 빌라촌.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부유해 보이는 그 집의 담장 안에서는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서러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섭던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려면 한참이나 남은 깜깜한 새벽. 서연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차가운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가 퉁퉁 부어 걸음조차 옮기기 힘들었지만 그녀에게 늦잠이나 태교 같은 건 사치스러운 단어였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서연은 한 손으로 부른 배를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수돗물에 쌀을 씻었습니다. 시어머니 영자는 전기밥솥밥은 밥맛이 없다며 매일 아침 반드시 무쇠솥에 갓 지은 밥과 칠첩 반상을 요구했습니다. 손이 빨갛게 얼어 감각이 없어질 때쯤 안방에서 영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인터폰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예, 너 지금 뭐하니? 콩나물국 끓이는 냄새가 왜 이리 비려? 멸치똥 제대로 딴 거 맞아? 임신했다고 유세 떠느라 대충 하는 거 아니니? 아닙니다, 어머니. 육수 제대로 내고 있어요. 금방 상 차려 드릴게요. 서연은 울컥 올라오는 설움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고아로 자라 친정 하나 없는 서연에게 시집은 유일한 가족이자 피할 수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녔던 인재였지만 남편 민호와 결혼하면서 시어머니의 강요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며느리가 아닌 고급 파출부로 전락했습니다. 아침 7시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시어머니 영자와 남편 민호의 표정은 심드렁하기만 했습니다. 국이 좀 짜다. 너 요즘 간 보는 게 영 시원찮구나. 하긴 근본 없이 자란 애가 뭘 보고 배웠겠니. 친정엄마가 있어서 음식 솜씨를 전수해줬겠어. 아니면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어. 영자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근본 없다, 고하다라는 말. 서연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후벼 파는 그 말을 영자는 밥 먹듯이 내뱉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남편 민호라도 편을 들어주면 좋으련만. 그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꾸했습니다. 엄마, 그냥 대충 드세요. 이 사람도 몸 무겁잖아요. 오냐, 너는 마누라 편이라 이거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침부터 입맛 떨어지게 정말. 민호는 서연의 눈을 피했습니다. 한때는 죽고 못 산다며 쫓아다녔던 남자였지만 결혼 5년 차에 접어들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구박받던 시절을 지나 어렵게 아이를 가졌음에도 그는 변했습니다. 잦은 외박, 셔츠에 묻어오는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밤마다 걸려오는 의문의 전화들. 서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 모른 척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날은 바로 서연의 3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모두 외출한 점심시간. 서연은 텅 빈 집에서 혼자 자신을 위한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찬장에서 마른 미역을 꺼내 물에 불리고 냉동실 구석에 있던 소고기 자투리를 넣어 끓인 미역국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생일 축하해, 서연아. 그리고 우리 아가도 엄마랑 같이 먹자. 보글보글 끓는 미역국 냄새가 부엌에 퍼지자 왠지 모를 서글픔과 함께 작은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친정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주셨을 텐데. 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국을 한 숟가락 뜨려 했습니다. 띠리리쾅.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어머니 영자가 들이닥쳤습니다. 골프 모임에 갔다가 기분이 상했는지 잔뜩 찡그린 얼굴이었습니다. 영자는 부엌으로 들어오자마자 식탁 위에 놓인 미역국을 보고 눈을 치켜떴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너 지금 뭐 처먹고 있니? 아,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이 제 생일이라서. 뭐, 생일? 영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가 막혀서. 야, 윤서연,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남편은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오는데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년이 대낮부터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 먹어. 네가 지금 팔자 좋게 생일 타령이나 할 때야. 어머니, 저 1년 내내 제 옷 한 벌 안 사고 아껴 썼어요. 오늘 하루만. 시끄러워. 쨍그랑. 영자의 손이 매섭게 허공을 가르더니 식탁 위에 국그릇을 쳐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서연의 배와 허벅지로 쏟아졌고 사기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 뜨거.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데인 살결이 붉게 부어올랐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마음이었습니다. 미역 줄기들이 바닥에 흩어져 흉물스럽게 널브러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짓밟힌 서연의 인생 같았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뱃속에 어머니 손자도 있다고요. 서연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서연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손자. 그게 내 손자인지 뻐꾸기 새끼인지 어떻게 알아. 너같이 천한 피가 섞이네. 난 달갑지 않다. 안 그래도 용한 보살님이 그러더라. 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안 기운이 다 막혔다고. 재수 없는 년 당장 치우지 못해? 영자는 바닥에 침을 깸 뱉고는 안방으로 쿵쿵거려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미역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미역국 국물과 섞였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못나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널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서연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정도의 수모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 민호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술에 취한 것도 아니었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왠지 모를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짙은 화장을 한 젊은 여자.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영자에게 살갑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이거 받으세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산삼이랑 굴비 세트 사왔어요. 영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활짝 폈습니다. 낮에 서연에게 보여주었던 그 악마 같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 지은아, 왔니? 아이고, 뭘 이런 비싼 걸 또 사왔어. 들어와, 얼른 들어와.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던 서연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은, 저 여자는 누구지? 왜 남편과 함께 들어오고 시어머니는 왜 저렇게 반기는 거지?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랐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여보, 이분은 누구셔? 민호는 서연을 쳐다보지도 않고 영자의 옆에 앉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인사해. 내 사업 파트너이자 앞으로 우리 집안에 큰 도움을 줄 사람이야. 최지은 씨. 안녕하세요, 언니? 말씀 많이 들었어요. 몸도 무거우신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은이라는 여자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심이 아닌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꽂히는 듯한 충격이 스쳤습니다. 직감, 여자의 직감, 저 여자도 임신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민호 씨, 설명해봐요. 서연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그러자 영자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식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서연아, 긴 말 안 하마. 앉아서 이거 봐라.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다. 도장 찍어라.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아이를 가진 나에게. 오늘 내 생일에.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갑자기가 아니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너 들어오고 나서 민호 사업 계속 기울고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아. 게다가 지은이는 대기업 건설사 회장님 조카란다. 민호 사업 자금 50억, 지은이 집안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어. 네가 우리 민호 앞길 막을 거 아니면 조용히 물러나 줘라. 50억. 그 돈 때문에 며느리를, 아내를, 그리고 뱃속의 핏줄을 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 씨, 당신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 아이는 어쩌고 당신 핏줄이잖아. 서연이 민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연아,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자. 나도 힘들 만큼 힘들었어. 당신이랑 살면서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다고. 그리고 지은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래. 당신 뱃속에 있는 건 딸이라며? 거짓말이었습니다. 성별은 아직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못해요. 저 이 집 귀신이 되어도 못 나가요. 서연이 울부짖자 영자의 표정이 다시 악기처럼 변했습니다. 이게 좋게 말하니까 안 되겠네. 얘들아 들어와라. 영자의 고함에 현관문이 열리고 건장한 용역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끌어내. 당장 내다 버려. 안 돼. 이거 나. 어머니, 여보, 살려주세요. 아이가, 배가 아파요. 서연은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지만 남자들은 짐짝처럼 그녀를 들어올렸습니다. 차가운 현관 바닥에 질질 끌려나가면서 서연은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키득거리는 지은과 고개를 돌려버리는 남편. 그리고 재수없는 년, 소금 뿌려라 라고 소리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그렇게 윤서연은 그녀의 35번째 생일날 영하 10도의 눈보라치는 거리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영하 10도의 거리. 맨발의 임산부가 눈 덮인 아스팔트 위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발바닥은 찢어져 하얀 눈 위에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졌고 얇은 인부복 하나만 걸친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피해갈 뿐 그 누구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에게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서연은 점점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안 돼. 여기서 잠들면 죽어. 나 혼자 죽는 건 괜찮지만 우리 아기, 이 불쌍한 것까지 데려갈 순 없어.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근처에 보이는 희미한 불빛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곳은 낡은 상가 건물의 2층, 장례과라는 간판이 붙은 허름한 동네 의원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힘조차 없던 서연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박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소독약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머리맡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이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나?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 산모가 동상의 영양실조라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 몸으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나? 그분은 바로 서연의 인생을 바꿔줄 은인, 장 박사님이었습니다. 평생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 의료봉사를 해온 괴짜 의사였죠. 서연은 링거줄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갈 곳도 돈도 가족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든 다 할게요. 청소든 빨래든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아이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여기서 지내게 해주세요. 장 박사는 서연의 찢어진 발바닥과 도끼 서린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삶을 포기하려는 자의 눈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살기를 찾는 어미의 눈빛이었습니다. 거참. 내 병원에 청소할 사람이 필요한 건 또 어떻게 알고. 공짜 밥은 없네. 몸 추스르는 대로 일하게. 그날부터 서연의 지옥 같은 생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한 구석 창고방에서 지내며 만삭의 몸으로 병원 바닥을 닦고 의료기구를 소독하고 환자들의 토사물을 치웠습니다. 몇 달 뒤 서연은 병원 창고에서 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들을 품에 안고 서연은 맹세했습니다. 우주야, 나의 우주. 엄마가 약속할게. 다시는 너 배고프게 안 해. 다시는 남한테 무시당하게 안 해. 보란듯이 성공해서 우리를 버린 그 사람들에게 뼈저린 후회를 안겨줄 거야. 서연은 낮에는 병원 일을 하고 밤에는 갓난아기를 업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과거 명문대를 나왔던 명석한 두뇌가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장 박사는 그런 서연의 재능을 알아보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걸레질만 하기엔 아까운 인재다. 병원 경영을 공부해봐라. 내 후원해 주마. 서연은 잠을 하루 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코피를 쏟아가며 간호조무사 자격증부터 시작해 병원 코디네이터, 병원 경영학 석사과정까지 미친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등 뒤에 엎인 아들의 온기, 그리고 가슴 깊이 새겨진 복수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한편 서연을 내쫓은 시댁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서연이 쫓겨나고 일주일 뒤 민호와 지은의 화려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물론 혼인신고는 지은이 신용 문제 때문에 정리가 좀 필요하다며 미뤘지만 영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곧 50억 투자금이 들어올 텐데 종이 조각이 대수냐 싶었던 거죠. 아이고, 우리 복덩이 며느리, 오늘은 뭐 먹고 싶니? 킹크랩 시킬까? 영자는 지은의 비위를 맞추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서연에게는 콩나물값 500원도 아까워하던 그녀가 지은이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긁어도 역시 우리 며느리는 안목이 달라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새 며느리 지은은 서연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어머님, 저 입덧 때문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요. 물 좀 떠다 주세요. 아, 얼음 띄워서요. 그래. 임신했으니 내가 해야지. 그리고 민호 씨, 이번 달 생활비 2천만 원 입금했어? 나 피부과 끊어야 하는데. 우리 집안 사람들은 피부 관리 안 하면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알지? 지은은 집안일을 하기는커녕 시어머니를 하녀 부리듯 했습니다. 아침밥은커녕 배달 음식만 시켜 먹었고 집안은 온통 그녀가 어지른 명품 쇼핑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서연이는 퇴근하고 오면 발 씻을 물도 떠다 줬는데 된장찌개 냄새가 그리운 건 왜일까?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참자. 지은이네 삼촌이 건설사 회장이잖아. 곧 내 회사에 50억이 들어오면 내 인생은 펴는 거야.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약속한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매번 핑계를 댔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삼촌 자금이 묶였대요. 세무조사 기간이라 돈을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대요. 그러는 사이 영자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사치와 민호의 사업 부진을 메꾸느라 알토란 갔던 아파트 담보 대출까지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은아, 돈은 언제 들어온다니. 이자 내기도 벅차다.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지은은 되려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저 못 믿으세요. 재벌가 돈이 그렇게 쉽게 쑥쑥 나오는 줄 아세요. 자꾸 그러시면 저 친정 가서 돈 안 받아올 거예요. 그 한마디면 영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이미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서 지금 멈추면 다 잃는다는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썩은 동아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황금 동아줄이라 믿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간은 흘러 7년 후 장례과 건물 2층. 이제 그곳은 허름한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JH 메디컬 센터. 서연의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장례과는 5층짜리 전문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원장실의 통유리창 앞에 세련된 정장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잘 관리된 윤기 흐르는 머릿결,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리고 손목에 찬 최고급 시계. 과거 촌스럽고 주눅 들어있던 윤서연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똑똑 소리와 함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오늘 오후 미팅 스케줄입니다. 그리고 부탁하신 그 사람들 뒷조사 자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명패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영이사 윤서연. 그녀는 비서가 건넨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강민호, 김영자 채무 현황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꺼내 훑어보았습니다.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파트 경매 예고 통지서. 카드 연체 독촉장.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서연은 창밖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저 멀리 한때 자신이 쫓겨났던 그 거리가 보였습니다. 기다리세요, 어머님, 그리고 여보. 당신들이 사랑에 맞지 않던 그 돈 때문에 지옥을 맛보게 해드릴 테니 이제 곧 제가 갑니다. 서연이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그녀의 반격은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 바로 앞에 있는 낭떠러지도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영자와 민호는 지은이 흔들어대는 50억 투자라는 달콤한 미끼에 취해 자신들의 집 기둥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서연이 쫓겨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도곡동 빌라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빨간 딱지, 바로 압류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지은아, 내 삼촌 회사에서 돈 보내준다며. 근데 왜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서 내 살림살이에 딱지를 붙이냐고. 영자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민호 역시 넋이 나간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미 부도 처리가 되었고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느라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지은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차림새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간편한 청바지 차림에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끌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어디 가니? 이 난리통에? 영자가 다급하게 며느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지은은 영자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쳐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서 그동안 보여주었던 상냥한 재벌가 조카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아, 이거 좀 나요. 늙은이가 눈치도 없게 끈질기네. 뭐, 늙은이? 영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아니 아줌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삼촌, 투자금, 하하하, 그딴 게 어디 있어요?
저 고아예요. 그것도 사기 전과 3범. 뭐라고?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회사에 투자하겠다던 그 회장님은? 아, 그 할배? 돈 주고 고용한 단역 배우잖아요. 오빠, 머리가 장식이야? 그걸 3년 동안이나 속냐? 하긴, 그러니까 조강지쳐 내쫓고 나 같은 년을 들였지. 지은은 비웃음을 흘리며 가방을 고쳐 뺐습니다. 그리고 참, 이거 하나는 알려주고 갈게요. 저기 방에서 자고 있는 민준이 말이에요. 그녀가 가리킨 방에는 민호가 끔찍이 아끼던 3살배기 아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걔 오빠 아들 아니에요. 오빠 무정자증이잖아. 그것도 몰랐어요. 쾅! 민호의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무정자증. 서연과 살 때 아이가 안 생긴 건 서연 탓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연이 임신했을 때 그는 뻐꾸기 새끼니 뭐니 하며 의심하고 내쫓았습니다. 정작 자신이 키우고 있던 아이가 뻐꾸기 새끼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너 이 나쁜 년, 내 돈 다 어디 갔어? 내 집 문서 내놔. 민호가 달려들었지만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남자 지은의 진짜 내연남가 들어와 민호를 밀쳐버렸습니다. 어이, 형씨, 곱게 보내주시지. 이 여자가 당신네 집 담보로 대출받은 돈, 우리가 잘 썼수다. 지은은 바닥에 나뒹구는 영자와 민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진짜 복덩이는 제 발로 차버리고 똥을 주워다 놓고 금이라고 우겼으니. 쉬쉬쉬. 평생 그렇게 사세요. 아, 서연 언니한테 안부나 전해줘요. 그 언니 요즘 엄청 잘 나가던데? 지은은 깔깔거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영자는 떠나는 그녀의 뒤통수에 대고 소금 단지를 던지려 했지만 손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돈, 내 집, 내 인생. 그날 밤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화려했던 도곡동 빌라에서 쫓겨나 그들이 짐을 푼 곳은 서울 변두리의 곰팡이 핀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습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밤이면 바퀴벌레가 기어 다니는 곳. 한때 80평 아파트에서 살던 사모님 김영자는 이제 폐지를 줍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밥 없어요. 배고파 죽겠네. 민호는 매일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일용직 노동이라도 나가야 했지만 사장님 소리 듣던 가락이 있어 막노동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버텼습니다. 영자는 찬밥을 물에 말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쉰 김치를 씹다 보니 문득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서연의 미역국을 엎어버렸던 그날.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서연의 울부짖음이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귀신에 씌었지. 굴러들어온 복을 내 발로 차고 독사를 집안에 들였어. 영자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화병과 영양실조 그리고 비위생적인 환경 탓에 영자의 심장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숨이 차서 잠을 못 자고 다리가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 병원은 꿈도 못 꿨습니다. 약국에서 사온 진통제로 버티던 어느 날 영자는 TV 뉴스를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뉴스 속보, 국내 의료계의 혁신, JH 메디컬 그룹이 상장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성공 신화의 주역 윤서연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TV 화면 속에는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의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똘똘하게 생긴 10살짜리 남자아이 우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영자는 TV 화면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진짜 손자였구나. 저 성공이 다 우리 집안 것이 될 수도 있었는데. 충격과 후회, 그리고 질투심이 뒤섞여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영자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민호는 술에 취해 자느라 엄마가 쓰러진 줄도 몰랐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119에 실려간 곳이 하필이면 서연이 이사장으로 있는 H대학 병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잔혹하고도 완벽한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다시 현재 병원 VVIP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호텔 같은 인테리어,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특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깨어난 영자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왔나. 하지만 링거를 갈러 들어온 간호사의 말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사장님. 윤서연. 그 이름이 영자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의사 가운이 아닌 세련된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보온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침대 옆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어머님? 죽다 살아난 기분이 어때요? 영자는 입술을 달달 떨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연은 보온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병실에 퍼졌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식사하셔야죠. 제가 직접 끓였어요. 최고급 한우 넣고 자연산 기장 미역으로. 서연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그릇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영자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드세요. 10년 전 제 생일날 어머님이 바닥에 쏟아버리셨던 그 국. 제가 다시 끓여왔거든요. 이번에는 쏟지 말고 다 드셔야 해요.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서연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10년 전 영하 10도의 거리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입을 벌렸습니다. 뜨거운 미역국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지만 그것은 모래알을 삼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청구서를 들이밀 시간입니다. 억지로라도 다 드세요. 국물 한 방울 남기면 수술 취소하고 퇴원시킬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영자는 눈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 꾸역꾸역 미역국을 삼켰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며느리의 생일날 바닥에 엎어버렸던 그 국.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데 마치 숯덩이를 삼키는 것처럼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였습니다. 꺼윽.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영자가 숟가락을 떨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차갑게 티슈 한 장을 뽑아 영자의 입가를 닦아줄 뿐이었습니다. 살려드린다니까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래야 제가 이 병원 꼭대기층에서 어떻게 사는지, 당신 아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실 거 아니에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보호자를 호출해야겠네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은 해야 하니까요.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습하고 어두운 반지하 방. 대낮인데도 방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소주병과 컵라면 용기들 사이로 민호가 시체처럼 누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쿵쿵쿵. 그때 누군가 철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이봐, 강민호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이자 안 갚을 거야? 오늘까지 입금 안 하면 장기라도 내놓으라니까. 사채업자들의 고함에 민호는 화들짝 놀라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10년 전 강남대로를 누비던 사장 강민호는 이제 빚쟁이들의 발소리만 들어도 오줌을 지리는 겁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욕을 퍼붓고 사라진 뒤에야 민호는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냉장고에는 곰팡이 핀 김치 조각뿐이었습니다. 아, 엄마는 어디 간 거야? 폐지 주워서 라면이라도 사오지. 그때 바닥에 굴러다니던 이지 폴더폰, 스마트폰은
요금 미납으로 정지됨. 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호 씨 되십니까? 여기 H대학병원 원무팀입니다. 병원이요? 저 돈 없는데요. 왜 전화하셨어요? 민호는 조건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진정하시고요. 모친 되시는 김영자 환자분 보호자 맞으시죠? 지금 위독하셔서 저희 병원 VVIP실에 입원 중이십니다. 급히 오셔야겠습니다. 뭐라고요? VVIP실? 그 비싼 데를요? 아니, 우리 엄마가 돈이 어디 있다고 거길 가요. 나 돈 못 냅니다. 당신네들이 알아서 내보내슈. 민호는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뜻밖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병원비는 이미 전액 결제되었습니다. 걱정 말고 오십시오. 그리고 보호자분께 전달해드릴 특별한 물건도 있습니다. 전액 결제, 특별한 물건. 민호의 흐릿한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혹시 엄마가 나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라도 있었던 건가? 아니면 보험금이라도 탄 건가? 돈 냄새를 맡은 민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 거기가 어디라고요? 지금 바로 갑니다. 내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거든요. 민호는 며칠 동안 감지 않은 떡진 머리에 대충 물을 묻히고 꼬질꼬질한 양복을 걸쳐 입은 채 허둥지둥 집을 나섰습니다. H대학병원 21층 VVIP 병동.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민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으로 번쩍이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며 입구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병원이 아니라 마치 5성급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와, 엄마가 여기서 호강하고 있다고? 민호는 주눅이 들어 쭈뼛거렸지만 마음속에서는 탐욕이 끓어올랐습니다. 엄마가 분명 로또에 당첨된 게 틀림없어. 아니면 죽은 아버지가 숨겨둔 땅이라도 팔았나. 그렇다면 내 빚부터 갚고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2101호 특실. 운동장처럼 넓은 방 한가운데 영자가 링거를 주렁주렁 매달고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돈 났어. 민호는 영자의 안부는 묻지도 않고 대뜸 돈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영자는 아들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야, 흑흑, 이 썩을 놈아. 아, 왜 울고 그래? 여기 하루 입원비만 해도 몇백만 원이라는데 엄마 돈 어디서 났어? 나 좀 줘봐. 나 빚쟁이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단 말이야. 민호가 영자의 환자복 주머니를 뒤지려던 그때였습니다. 손 치워. 등 뒤에서 들려온 서늘한 목소리. 얼음장 같은 냉기가 민호의 뒷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민호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창가 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우아하게 찻잔을 들고 있는 여인. 역광을 받아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만으로도 압도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엄마 간병인인가? 민호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민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간병인이라. 뭐 틀린 말은 아니네. 내가 당신 어머니 목숨줄을 쥐고 있으니까.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민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서연이, 윤서연. 민호는 자신의 눈을 비볐습니다. 10년 전 촌스럽고 만삭이었던 아내, 자신이 헌신짝처럼 버렸던 그 여자가 지금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귀티가 흐르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여기에? 여기가 내 병원이니까. 뭐? 민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내 병원? 윤서연이 병원장이라고? 순간 민호의 머릿속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윤서연이 병원장이다. 돈이 엄청 많다. 우리는 아직 법적으로 이혼 도장을 안 찍었다. 지은과 결혼하려고 내쫓았지만 혼인신고는 안 했으므로 서류상으론 애매한 상태.
혹은 이혼했어도 재결합 가능성. 그럼 저 재산이 다 내고. 민호의 얼굴에 비굴하고 역겨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방금까지의 당황함은 싹 지우고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남편인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나 당신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살아있었구나. 정말 보고 싶었어. 민호는 와락 서연을 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옆에 있던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벌컥. 문이 열리고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들어와 민호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으악, 아파. 이거 왜 이래? 나 이 여자 남편이야. 여보, 말 좀 해봐. 서연은 잡벌레를 보듯 민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남편? 누가 내 남편이지? 10년 전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씨가 아니라며 쫓아낸 사람이 누구더라? 아, 아니, 그건 오해였어. 지은이 그년이 나를 속인 거야. 나는 당신만 사랑했어. 여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엄마도 이렇게 아프잖아. 민호는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손을 비텄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눈앞에 있는 황금 동아줄을 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연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민호, 너는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멍청하고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것까지.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민호 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청구서.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내가 키운 내 아들 양육비, 위자료, 그리고 오늘 네 어머니 수술비까지 합친 금액이야. 지금 당장 갚아. 못 갚겠으면. 서연이 허리를 숙여 민호와 눈을 맞췄습니다. 내 신장이라도 팔던가.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열어보았습니다. 청구 금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고 그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합계 50억 원. 50억. 말도 안 돼. 내가 이 돈이 어디 있어? 없어? 그럼 몸으로 때워야지. 서연은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이 남자 지하 4층 세탁실로 끌고 가. 오늘부터 거기서 나오는 피 묻은 환자복, 시트 빨래, 손으로 직접 하게 해. 밥은 주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도 좋아. 야, 윤서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강민호야. 이거 나. 엄마 말 좀 해봐. 민호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에게는 어린애 장난 같았습니다. 그는 질질 끌려나가며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고 통곡했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우니까 문 닫으세요. 병실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쥐새끼 2마리가 덫에 걸렸으니 서서히 조여야지. 그때 서연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저 학원 끝났어요. 병원으로 갈게요. 아들 우주였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빛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이제 곧 민호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버린 핏줄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을 어떻게 경멸하는지를. H대학병원 지하 4층. 이곳은 지상의 화려한 VIP 병동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였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세탁기 소음이 고막을 때리고 피고름과 배설물이 묻은 환자복을 삶는 독한 락스 냄새가 코를 찌르는 곳.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이곳은 그야말로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야, 4885. 너 누가 손 놀리래. 저기 피 묻은 시트 안 보여? 얼룩 안 지우면 오늘 저녁밥 없는 줄 알아. 작업반장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4885. 그것이 이제 강민호의 이름이었습니다.
민호는 쭈그려 앉아 벌겋게 퉁퉁 부은 손으로 시트를 박박 문질렀습니다. 한때는 수백만 원짜리 결제 서류에 사인만 하던 손가락마다 물집이 잡히고 터져 쓰라렸습니다. 배고파. 배가 등가죽에 붙겠어. 민호는 뱃속에서 천둥치는 소리를 들으며 울먹였습니다. 서연은 정말로 그를 굶겼습니다. 아침부터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도망가야 해. 여기서 이러다간 굶어 죽어. 민호는 작업 반장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틈을 타 살금살금 뒷문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올라가자 향긋한 빵 냄새가 코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1층 로비 옆에 있는 치유의 정원 근처였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정원 벤치. 그곳에 한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교복을 입고 무릎 위에는 두꺼운 원서책을 올려둔 10살 남짓의 소년. 귀티가 흐르는 그 아이의 옆에는 먹음직스러운 최고급 수제 햄버거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성을 잃은 그는 덤불 숲을 헤치고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꼴은 영락없는 노숙자였습니다. 저기, 꼬마 도련님. 소년이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며칠을 굶었거든. 그 햄버거 한 입만 주면 안 될까? 응. 내가 나중에 돈 생기면 100배로 갚을게. 민호는 비굴하게 웃으며 더러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제야 소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년의 눈동자를 본 순간 민호는 흠칫 놀랐습니다. 칠흑같이 검고 깊은 눈동자, 아이답지 않게 차분하고 냉소적인 그 눈빛은 방금 전 VIP 병동에서 마주쳤던 윤서연의 눈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소년, 우주이전은 민호의 더러운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경멸이나 공포가 아닌 마치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는 듯한 무미건조한 시선이었습니다. 배고프세요? 우주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변성기가 오지 않아 미성이었지만 말투는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웠습니다. 너무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제발 한 입만. 우주는 들고 있던 햄버거를 빤히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요. 민호는 울컥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이 감히 어른한테 훈계질이야? 하지만 당장 배가 고픈 게 먼저였습니다. 아유, 훌륭한 어머니를 두셨네. 그래, 맞는 말이야. 하지만 아저씨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적선하는 셈치고 좀 줘라. 잉? 우주는 잠시 고민하는 척하더니 햄버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민호에게 건네주는 척하다가 툭! 햄버거를 민호의 발치 흙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너 이 자식. 민호가 발끈했지만 고소한 고기 냄새가 코를 찌르자 자존심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흙이 묻은 햄버거를 주워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음냐, 맛있다. 짐승처럼 빵을 씹어 삼키는 민호를 보며 우주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음식이 입에 맞으시나 봐요. 다행이네요. 제 품위에는 안 맞아서 버리려고 했는데. 민호는 입가에 묻은 소스를 닦으며 소년을 노려보았습니다. 야, 꼬맹이. 너 부모가 누구냐? 교육을 아주 잘못 받았어.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그때였습니다. 도련님, 여기 계셨습니까?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달려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병원에서 경호원들이 도련님이라고 부를 만한 아이라면 우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옷의 먼지를 툭툭 털었습니다. 아, 별일 아니에요. 정원에 웬 덩치 큰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와서 먹이를 좀 줬거든요.
우주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저희 어머니 궁금해하셨죠? 이 병원 이사장님이세요. 윤서연. 민호는 먹던 빵이 기도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윤서연? 그럼 이 아이가 10년 전 서연이 뱃속에 있던 그 아이, 자기가 내 핏줄 아니다, 뻐꾸기 새끼다라며 내다 버리려 했던 그 아이란 말인가? 민호의 머릿속이 윙윙거렸습니다. 눈앞에 이 똑똑하고 귀티나는 소년이 내 아들이라니. 민호의 얼굴에 본능적인 탐욕이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 핏줄이야. 이 녀석을 구워 삶으면 서연이한테서 돈을 뜯어낼 수 있어. 아, 아들아, 우주야. 이름표를 보고 내가 네 아빠다. 내가 강민호야. 내 친아빠라고. 민호가 소스 묻은 손으로 우주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경호원 아저씨. 우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거지 아저씨, 지하로 다시 분리수거 해주세요.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같지만. 예, 알겠습니다. 경호원들이 민호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올렸습니다. 으악, 이거나. 야, 강우주, 내가 네 아빠라니까. 페류나 같은 놈, 천벌을 받을 거야. 우주는 질질 끌려가는 민호를 향해 마지막으로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빠? 웃기시네. 우리 엄마 혼자 낳아서 키웠거든요. 내 아버지는 10년 전 그 눈 오는 날 밤에 이미 죽었어요. 우주는 팩 토라져서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민호는 지하로 끌려가며 절규했습니다. 흙 묻은 햄버거 조각이 그의 목구멍에서 쓴맛을 내며 넘어왔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맛이 아니라 놓쳐버린 황금에 대한 아쉬움의 맛이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아버지와 빛 속으로 걸어가는 아들, 두 사람의 재회는 그렇게 잔인하게 끝이 났습니다. 밤 11시, H대학병원 21층 VVIP 병동. 창밖에는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번쩍이는 섬광이 병실 안을 비췄고, 그때마다 침대에 누운 영자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최고급 덕다운 이불도 푹신한 라텍스 매트리스도 그녀에게는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조금 전 아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본 충격이 가시지 않았고, 무엇보다 서연이 자신을 살려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또각, 또각.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저 발소리는 서연이었습니다. 어머님,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병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그녀의 손에는 낡고 녹슨 철제 과자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자가 덜덜 떨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나 좀 내보내줘. 나 여기서 숨막혀 죽을 것 같아. 내 아들. 민호는 어디 갔니? 서연은 대답 대신 침대 옆 보조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상자를 영자의 눈앞에 들어보였습니다. 어머님, 이 상자 기억나세요? 영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12년 전 죽은 남편 서연의 시아버지 이윤환이 아끼던 상자였습니다. 평소에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게 왜 내한테?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며느리인 저한테만 이 상자를 맡기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서연아, 혹시 내가 갑자기 죽거든. 나중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나거나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때 이걸 열어보거라라고요. 서연은 상자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뭐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 듣지도 않으셨는데. 서연은 레코더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익 하는 기계 잡음이 잠시 흐르더니
곧이어 끔찍하고도 생생한 현장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녹음기 속 소리, 헉, 헉, 여보, 가슴이 너무 아파. 약 좀 줘. 시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 민호야, 아빠 쓰러졌다. 어떡하니?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니? 12년 전 영자의 목소리. 엄마, 잠깐만, 전화하지 마. 지금 신고하면 안 돼. 젊은 민호의 목소리.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아빠 죽어가잖아. 엄마, 아빠가 어제 생명보험 갱신한 거 알지? 근데 그게 효력이 발생하려면 계약하고 24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지금 신고해서 병원 가면 사망 시각이 24시간 안쪽으로 찍혀서 보험금 10억 못 받아. 1시간. 딱 1시간만 있다가 신고해. 뭐라고? 너 미쳤니? 그러다 아빠 죽으면. 죽어야 돈이 나오지. 아빠 요즘 회사 어렵다고 맨날 죽고 싶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 돈이면 내 사업 빚 다 갚고 우리 세 식구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엄마, 선택해. 평생 빚쟁이한테 쫓길 거야. 아니면 눈 딱 감고 10억 받을 거야? 여보, 민호야, 살려줘. 시아버지의 절규. 엄마, 빨리 아빠 약 저기로 치워버려. 미안해요, 여보. 나도 살아야겠어요. 민호를 위해서야. 용서해요. 삐소리와 함께 녹음이 끊김. 병실 안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져 바닥을 기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민호가 시켜서. 서연은 녹음기를 끄고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10년 전 쫓겨나던 그날 밤 이 녹음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알았죠.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 괴물들이구나. 돈 때문에 남편이자 아버지를 방치해서 죽게 만든 살인자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고된 시집살이 속에서 유일하게 서연을 딸처럼 아껴주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며느리에게 마지막 증거를 남긴 것은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언젠가 며느리를 해칠 것임을 예감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때 바로 경찰서에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켜야 했기에, 그리고 힘이 없었기에 참았습니다. 힘을 길러서 당신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려 주겠다고 맹세했죠. 서연은 상자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공소시효? 살인죄 공소시효는 없어졌지만 유기치사죄는 지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머님 사회적 사형 선고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이 녹음 파일 언론에 공개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넘겨서 재수사 요청할까요? 민호가 감옥에서 썩는 꼴 보고 싶으세요? 안 돼. 서연아, 제발. 민호만은 안 돼. 내가 다 했다. 내가 시켰어. 민호는 잘못 없어. 영자는 서연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보다 금쪽 같은 아들이 전과자가 되는 것이 더 두려운 비뚤어진 모성애였습니다. 서연은 영자의 손을 차갑게 떼어냈습니다. 선택하세요. 평생 이 병실에 갇혀서 죽은 남편의 목소리를 매일 밤 들으며 속죄할 것인지, 아니면 민호와 함께 감옥으로 갈 것인지. 서연은 녹음기를 침대 머리맡에 올려두었습니다. 앞으로 매일 밤 12시가 되면 이 녹음이 자동으로 재생되게 설정해뒀어요. 아버님이 숨을 거두시던 바로 그 시간이죠. 편안한 밤 되세요, 어머님. 으아악, 싫어 끄란 말이야. 저거 치워. 영자는 귀를 틀어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번개가 콰르릉 치며 병실을 하얗게 밝혔다. 그 빛 속에서 서연은 유령처럼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온 서연은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할 줄 알았는데 입안이 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청산해야 할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지하 세탁실 관리자의 문자였습니다. 이사장님, 지하 4층 강민호가.
세탁기 뒤쪽 배수구를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걸렸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서연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빛났습니다. 역시 쥐새끼는 구멍을 찾아내기 마련이지.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잡아서 그 방으로 데려오세요. 10년 전 그 여자 지은과 함께 낄낄거리던 그 장소로. 이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대면이 남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악인들이 처절하게 무릎 꿇는 그 순간을 위해 서연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나 안 도망가. 잘못했어. 지하 4층의 어두운 복도에 강민호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양쪽에서 민호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핀 세탁실에서 탈출하려다 잡힌 민호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설마 나를 죽이려는 건가? 장기를 적출해서 빚을 갚으라고? 민호의 머릿속에는 온갖 끔찍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 10층을 지나 21층, 최상층인 VVIP층에 멈췄을 때야 민호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들어가. 경호원이 거칠게 문을 열고 민호를 밀어 넣었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든 민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칙칙한 지하실도 무시무시한 수술실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아주 낯익은 장소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고풍스러운 6인용 원목 식탁, 벽에 걸린 서양화, 그리고 바닥에 깔린 페르시안 카페까지. 그곳은 10년 전 민호가 살았던 도곡동 고급 빌라의 다이닝, 룸 식당을 완벽하게 재현해 놓은 공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리고 식탁 상석에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어머니 영자가 보였습니다. 영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민호가 기어가 영자의 무릎을 잡았습니다. 영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더니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지 마. 저리 가. 민호야. 아빠가 보고 있어. 엄마, 왜 그래? 정신 차려. 영자는 공포에 질려 헛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서연이 틀어놓고 간 남편의 죽음에 관한 녹음 테이프가 그녀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 이제 가족이 다 모였군요. 또각. 어둠 속에서 서연이 걸어 나왔습니다. 핏빛처럼 붉은 와인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이 공간의 여왕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식탁 맞은편 의자에 우아하게 앉으며 손짓했습니다. 앉아요. 여보, 그리고 어머님, 배고프시죠? 식사하셔야죠. 그제야 민호의 코끝에 음식 냄새가 닿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은색, 덮개, 롱로 덮인 접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하루 종일 굶은 털아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서연아, 우리 밥 주는 거야? 그래, 일단 먹고 이야기하자. 내가 진짜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민호는 허겁지겁 의자에 앉아 포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눈짓하자 옆에 서 있던 웨이터들이 동시에 은색 덮개를 열었습니다. 자, 드세요. 당신들이 가장 좋아했던 메뉴로 준비했어요. 덮개가 열리자 민호와 영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접시 위에 놓인 것은 스테이크도 랍스터도 아니었습니다. 민호의 접시에는 누렇게 뜬 찬밥 한 덩이와 쉰김치, 영자의 접시에는 다 불어터진 식은 미역국, 그리고 식탁 중앙에는 메인 요리 대신 빨간 압류 딱지가 붙은 집문서 사본, 파산 신청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가 포크를 떨궜습니다. 서연은 와인잔을 흔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요? 입에 안 맞으세요? 민호 씨, 당신이 사업 망하고 반지하 방에서 매일 먹던 메뉴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그 미역국. 제가 10년 전 제 생일날 먹고 싶어도 못 먹었던, 어머님이 바닥에 엎어버렸던 그 국이에요.
제가 특별히 주방장에게 부탁해서 그때 그 맛을 재현했거든요. 아주 차갑고 비릿하게. 영자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서연아, 이러지 마라. 우리한테 왜 이러니? 왜 이러냐고요? 쾅, 서연이 와인잔을 식탁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유리잔이 깨지며 붉은 와인이 하얀 식탁보 위로 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당신들이 10년 전 임신한 나를 눈밭에 내버렸을 때, 돈 10억 때문에 남편이자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뒀을 때, 그때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해놓고 이제 와서 인간 대우를 바라는 거야? 서연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민호는 압도되어 말 한마디 못하고 덜덜 떨었습니다. 아직 코스가 하나 더 남았어요. 오늘 만찬을 빛내줄 특별 게스트가 있거든요. 서연이 손뼉을 2번 쳤습니다. 들여보내.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이 누군가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은 다 찢어진 채 양손이 등 뒤로 묶인 여자. 그녀는 재갈을 물고 발버둥치며 끌려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여자를 식탁 앞에 무릎 꿇리고 입에 물린 재갈을 풀었습니다. 푸핫,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최지은이야. 최지은. 민호와 영자의 눈이 동시에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10년 전 50억 투자금으로 그들을 속이고 전 재산을 들고 튀었던 가짜 며느리. 민호와 영자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원흉. 지은아, 너 인연. 민호가 벌떡 일어나 지은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어머 오빠, 아줌마, 살아있었어. 꼴이 이게 뭐야. 거지 다 됐네. 지은은 잡혀온 주제에 뻔뻔하게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다가가자 그녀의 눈빛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넌 또 뭐야? 왜 나를 잡아온 거야? 서연은 지은의 턱을 손으로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기억 안 나? 10년 전 네가 뱃속에 내 아들이 딸이라고 거짓말하고 남의 남편 뺏어서 안방 차지하고 귤 까먹던 그 여자야. 아, 윤서연?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최근까지 다른 지역에서 꽃뱀 짓을 하다가 서연이 고용한 사설 탐정들에게 덜미가 잡혀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싸늘하게 웃으며 세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자, 이제 퍼즐이 완성됐네. 탐욕에 눈이 멀어 조강지처를 벌인 남편. 돈 때문에 며느리를 학대하고 남편을 죽인 시어머니. 그리고 그 욕심을 이용해 사기를 친 가짜. 셋이 모여 있으니 정말 보기 좋은 그림이야. 서연은 식탁 위에 날카로운 스테이크 나이프 하나를 던졌습니다. 쨍그랑 칼날이 차가운 빛을 뿜으며 식탁 위를 굴렀습니다. 지금부터 게임을 하나 할까 해. 내 손에 경찰에 넘길 증거 자료들이 다 있어. 민호 씨의 폐륜 녹음 파일, 최지은 너의 사기 및 횡령 증거들. 이거 넘기면 셋 다 감옥에서 최소 20년은 살아야 할 거야. 서연은 천천히 뒷짐을 지고 그들 주위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비로우니까 기회를 줄게. 딱 한 명. 여기서 딱 한 명만 용서해 줄 거야. 나머지 2명의 죄를 가장 상세하게 자백하고 서로를 가장 확실하게 물어뜯는 한 사람만 내가 살려줄게. 서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를 원망하던 눈빛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살기로 변했습니다. 민호, 영자, 지은. 세 사람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자, 누가 먼저 시작할래? 서연의 신호탄과 함께 지옥의 아수라장이 펼쳐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쨍그랑 식탁 위를 구르던 스테이크 나이프가 멈췄습니다. 칼끝은 마치 나침반처럼 강민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방 안,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잃을 것이 가장 적은 외부인 최지은이었습니다. 저요, 제가 말할게요. 저 이 집구석 비밀 다 알아요. 지은이 무릎을 꿇은 채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야, 최지은,
너 입 안 다쳐? 민호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지만 지은은 도끼 어린 눈으로 민호를 쏘아보았습니다. 오빠가 닥쳐. 나 감옥 가기 싫어. 서연 언니. 아니, 이사장님. 들으세요. 10년 전 아버님 돌아가신 거요. 그거 사고 아니에요. 저 인간들이 일부러 죽게 내버려 둔 거예요. 지은은 본물 터지듯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님이 심장 발작 일으켜서 쓰러지셨는데 민호 오빠가 그랬어요. 지금 신고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고. 아버님이 약 좀 달라고 기어가시는데 오빠가 약통을 발로 차버렸다고요. 제가 그때 오빠랑 통화 중이라서 실시간으로 다 들었어요. 서연은 무표정하게 와인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증거는 말뿐인 건 효력이 없어. 증거요? 있죠. 그날 민호 오빠가 저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제가 캡처해서 클라우드에 저장해 놨어요. 아버지가 드디어 가셨다. 이제 10억은 우리 거야라고 보낸 문자요. 그거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민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나이프를 집어들려 했지만 경호원이 그의 팔을 밟아버렸습니다. 으악, 이 거짓말쟁이 년. 서연아, 믿지 마. 저 년이 꾸며낸 거야. 엄마가 말 좀 해봐. 그때 엄마가 신고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궁지에 몰린 민호는 이제 자신의 어머니를 방패막이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민호야, 네가 지금 뭐라 그랬니? 사실이잖아. 엄마가 그랬잖아. 아버지가 남긴 빚 갚으려면 보험금 받아야 한다고. 엄마가 수화기 내려놨잖아. 나는 119 부르려고 했는데 엄마가 말린 거라고. 이 천하의 페류나 같은 놈이. 영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살기 위해 자신을 살인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던 영자가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119 못 부르게 했다.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었는데. 내 놈이 도박 비도억 졌다고 아빠 죽으면 그 돈으로 갚아달라고 내 바짓가랑이 잡고 빌었잖아. 내가 사람 새끼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영자는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지면서도 민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 이거나. 이 늙은 여자가 노망이 났나. 민호는 어머니를 밀쳐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모자무새의 추악한 난투극. 그것은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녹음기를 켰습니다. 계속해. 아주 흥미롭네.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 누가 약통을 치웠지? 그러자 이번에는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줌마가 치웠어요. 제가 나중에 집에 갔을 때 봤어요. 영자 아줌마가 약통을 쓰레기통 깊숙이 숨기는 거. 닥쳐. 이 꽃뱀 같은 년아. 영자가 지은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너, 내 돈 50억 어디로 빼돌렸어? 우리 집 망하게 한 게 누군데? 서연아, 얘 말 듣지 마라. 얘가 내 남편 꼬셔서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거야. 배에 복대 차고 임신한 척 연기한 거라고. 서연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호, 가짜 임신? 지은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판사판이었습니다. 그래요. 나 임신 안 했었어요. 근데 그게 나만의 잘못이에요. 민호 오빠가 무정자증인 거 영자 아줌마도 알고 있었잖아요. 아들 못 낳는다고 서연 언니 구박할 때 병원에서 민호 오빠가 불임이라는 진단서 나온 거 아줌마가 찢어버렸잖아요. 며느리 쫓아내려고 아들 병신인 거 숨긴 주제에 누가 누구 보고 사기꾼이래. 이 말은 결정타였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내 불임 원인이 내가 아니었다고? 서연은 10년 전 아이가 안 생긴다고 온갖 보약에 구세, 모욕을 당했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밭이 안 좋아서 씨가 안 자란다던 영자의 저주 섞인 말들.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는 밭이 아니라
씨앗 민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자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며느리 탓으로 돌려 학대했던 것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가족이네. 서연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분노를 넘어 경이로울 지경이었습니다. 난투극을 벌이던 세 사람은 서연의 서늘한 기운에 동작을 멈췄습니다. 민호는 옷이 다 찢어지고 얼굴이 할퀴어진 채 헐떡거리고 있었고 영자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입가에 피가 터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서연의 발치로 기어왔습니다. 여보, 다 들었지. 내 잘못 아니야. 엄마가 다 꾸민 거야. 나는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지은이 전현한테 속은 것뿐이야. 나 피해자야. 나 좀 살려줘.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당신 아들 우주, 내 아들로 키울게. 정말 잘할게. 우주? 서연이 민호의 손을 구둣발로 짓밟았습니다. 으악, 네가 감히 내 아들 이름을 입에 올려? 우주가 내 아들? 10년 전에 뻐꾸기 새끼라며 죽이려 들더니 이제 와서 내 아들? 서연은 민호의 얼굴에 와인잔에 남아있던 붉은 와인을 확 끼얹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붉은 액체가 마치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착각하지 마. 내가 너희를 여기에 부른 건 누구 하나를 용서해 주려고 부른 게 아니야. 서연은 식탁 위에 놓여있던 펜 녹음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방금 너희가 서로의 입으로 뱉은 그 추악한 자백들 아주 깨끗하게 녹음됐어. 보험 사기, 존속 유기치사, 사기, 횡령. 이 정도면 변호사 없이도 재판 프리패스겠네. 세 사람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속인 거야. 지은이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속였다니 기회를 줬잖아. 진실을 말할 기회. 너희는 그 기회를 아주 잘 살렸어. 서로를 물어뜯으면서 스스로 무덤을 판 거지. 서연은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치워, 냄새나니까.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위잉, 위잉, 위잉. 경찰차 소리였습니다. 안 돼,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감옥만은 안 돼. 영자가 서연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경호원들이 가차없이 끌어냈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대자로 뻗어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악을 쓰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나만 죽을 순 없어. 강민호, 너 이 개자식.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지은이 끌려가면서 민호의 허벅지를 있는 힘껏 물어뜯었습니다. 아비규환. 서로를 탓하고 저주하며 끌려가는 세 사람의 모습은 짐승보다 못했습니다. 텅 빈 다이닝 룸. 바닥에 흩어진 음식물과 깨진 유리 조각. 그리고 찢어진 자존심들. 서연은 홀로 그 폐허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식탁에 놓여있던 식은 미역국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잘 가라, 내 지긋지긋했던 과거야. 이제 모든 복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가슴 한구석은 뻥 뚫린 듯 공허했습니다. 악마를 잡기 위해 스스로 악마가 되어야 했던 시간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작은 머리 하나가 쑥 들어왔습니다. 아들 우주였습니다. 엄마, 끝났어요? 서연은 황급히 표정을 풀고 아들을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응, 다 끝났어, 우주야. 이제 집에 가자. 우주가 달려와 서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긴 겨울을 끝내고 마침내 봄을 맞이하는 해빙고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환자야. 환자라고. H대학병원 로비.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영자, 강민호, 최지은 세 사람이 줄줄이 굴비 엮이듯 경찰에게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휠체어에서 내려져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악을 썼고 민호는 수갑찬 손으로 얼굴을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지은은
이미 넋이 나간 상태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펑, 펑, 펑.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기자들이 몰려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강민호 씨, 존속 유기치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둔 게 사실입니까? JH 메디컬 윤서연 이사장님을 과거에 내쫓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마이크가 칼날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서연이 미리 언론사에 정보를 흘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장면은 저녁 9시 뉴스메인 톱기사로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었습니다. 가문의 수치, 사회적 매장. 그것이 서연이 내린 첫 번째 형벌이었습니다. 21층 창가에서 이 모습을 내려다보던 서연은 조용히 커튼을 쳤습니다. 잘 가세요. 거기가 당신들의 레드카펫이에요.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법정.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학대와 폐륜 범죄라는 자극적인 소재는 대중들의 공분을 샀고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세 사람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은 영자는 한 달 새 10년은 더 늙어 보였고 머리는 하얗게 샜습니다. 민호는 살이 쪽 빠져 해골처럼 변했고 지은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영자, 강민호, 최지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시작합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김영자와 강민호는 직계 존속인 피해자가 위독한 상황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보험금 수령이라는 금전적 이득을 위해 구호 조치를 고의로 지연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영자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또한 며느리인 피해자 윤서연을 임신 상태에서 혹한의 날씨에 유기하고 장기간에 걸쳐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가한 점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강민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15년이요, 판사님. 너무합니다. 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교도관들이 그를 억지로 앉혔습니다. 15년이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황금 같은 시기를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출소하면 그는 60대가 다 된 늙은 전과자가 될 것입니다. 피고인 김영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다만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하되 치료 감호를 병행한다. 아이고, 10년이라니. 나더러 감옥에서 죽으라는 소리구나. 영자는 그 자리에 혼절하듯 쓰러졌습니다. 75세인 그녀에게 10년형은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피고인 최지은, 상습 사기 및 횡령, 공갈 협박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탕, 탕, 탕. 판사봉 소리가 세 사람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방청석 맨 뒷자리에서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지켜보던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덤덤했습니다.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그들이 치러야 할 진짜 대가는 감옥 안에서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의 밤은 길고도 차가웠습니다. 민호가 배정받은 감방은 8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이었습니다. 좁디 좁은 방, 칼잠을 자야 하는 공간.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하는 건 왕따였습니다. 어이 강씨, 폐륜하라며. 지 아비 죽이고 보험금 타 먹으려다 실패했다며. 아주 독한 놈이네 이거. 방장이 민호의 머리를 툭 쳤습니다. 감옥에서도 폐륜 범죄자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오해는 무슨. 야, 냄새나니까 저기 화장실 옆에서 자. 그리고 오늘부터 화장실 청소는 네 담당이다. 알겠냐? 민호는 화장실 변기 옆 쭈그려 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때 강남 고급 빌라에서 와인을 마시던 그가 이제는 똥냄새를 맡으며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서연이한테 빌걸,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할걸.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법이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이 지옥을 견뎌야 했습니다. 한편 여자 교도소 독방에 갇힌 영자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지병인 심장병이 도져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엄살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요, 교도관님. 나 숨이 안 쉬어져. 약 좀 줘. 의사 좀 불러줘. 영자가 철창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교도관은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3805번, 조용히 하세요. 의무과 진료는 내일 아침입니다. 내가 죽게 생겼다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며느리가 H병원 병원장이야.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당신 며느리가 당신 여기 쳐넣은 거 몰라? 헛소리 그만하고 잠이나 자요. 철창 밖 복도에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영자. 그녀는 좁은 독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의 얼룩이 마치 10년 전 자신이 엎어버렸던 미역국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문득 귀에서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뱃속에 손주도 있다고요. 서연의 울음소리, 여보, 나 좀 살려줘. 죽어가던 남편의 신음소리, 으아악, 잘못했어요. 여보,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영자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허공을 향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냉기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죽는 날까지 이 좁은 감옥에서 과거의 망령들과 싸우며 고독하게 말라 죽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완성. 며칠 뒤 H대학병원 이사장실. 서연은 창밖으로 내리쬐는 따스한 봄 햇살을 맞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민호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여보, 아니 이사장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영치금이라도 좀 넣어주면 안 될까? 여기서 굶어 죽을 것 같아. 서연은 편지를 읽지도 않고 그대로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지잉, 종이가 잘게 갈려나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문이 열리고 우주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모습이 늠름했습니다. 우리 아들 학교 다녀왔어. 네, 오늘 모의고사 봤는데 저 또 1등 했어요. 나중에 엄마처럼 훌륭한 의사 될 거예요. 서연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품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10년 전 차가운 눈밭에서 꺼져가던 작은 생명이 이제는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주야. 너는 엄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람. 서연은 아들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오늘 저녁은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어? 저는 엄마가 끓여주는 미역국이요. 엄마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거든요.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역국. 한때는 눈물과 상처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최고급 소고기 듬뿍 넣고 끓여줄게. 모자는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길고 길었던 겨울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눈부신 봄날의 햇살이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지옥으로, 선인은 양지로, 세상은 그렇게 다시 균형을 찾았습니다. 세월은 유수료와 같다고 했던가요?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JH 메디컬 그룹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의료재단으로 성장했고, 윤서연 이사장은 가장 존경받는 여성 기업인 1위에 선정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이사장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청주 여자교도소 교도관이었습니다. 윤서연 이사장님이시죠? 여기 수감 중이던 김영자 씨가 오늘 새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풍경과 사망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대조되었습니다. 유언은 있었나요? 내 손에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를 쥐고 가셨는데 미역국 미안하다라고 적혀 있네요.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가서야 비로소 참회한 것일까요? 아니면 저승에 가서 받을 벌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장례 절차는 어떻게 할까요? 가족분이 인수하지 않으시면 무연고자로 처리됩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시어머니, 10년 전 그 추운 날 자신을 내쫓았던 여자, 모른 척해도 누구 하나 비난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의 할머니니까요.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승자의 품격이자 아량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쓸쓸했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 강민호는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해 장례식에 오지 못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들은 민호는 식판을 엎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그 차가운 감방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남은 10년의 형기를 고독과 후회 속에서 썩어가야 할 것입니다. 서연은 영자의 영정 사진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편히 가세요. 어머님, 다음 생에는 부디 욕심 부리지 말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서연은 영정 속 영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움의 찌꺼기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며칠 뒤 서연은 아들 우주와 함께 시골의 한 공원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묘소가 있었습니다. 우주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서연보다 키가 훌쩍 커버린 훤칠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우주예요. 우주가 묘비 앞에 1등 성적표와 카네이션 바구니를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의대 수시 합격할 것 같아요. 의사가 되어서 할아버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엄마처럼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될게요. 서연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님, 들리세요? 아버님이 남겨주신 그 녹음기 덕분에 저와 우주가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우주, 정말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이제 거기서는 아픔 없이 편안하게 쉬세요. 바람이 불어와 서연의 머릿결을 간지럽혔습니다. 마치 시아버지가 고생했다, 고맙다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묘지를 내려오는 길, 서연은 우주에게 말했습니다. 우주야, 엄마는 이번에 서연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어. 재단이요? 응. 세상에는 10년 전에 엄마처럼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거나 가족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미혼모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곳을 만들고 싶어. 우주는 환하게 웃으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저도 나중에 꼭 엄마 돕는 의사가 될게요.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보란 듯이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펜트하우스 주방에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보글보글 냄비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엄마, 무슨 냄새예요?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이잖아. 엄마가 미역국 끓이고 있지. 15년 전 눈물을 흘리며 혼자 끓였던
그 처량한 미역국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한우와 완도산 햇미역,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담은 따뜻한 미역국이었습니다. 서연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자, 먹자.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해. 잘 먹겠습니다. 우주가 숟가락으로 국물을 크게 떠서 호로록 마셨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역시 우리 엄마 솜씨가 최고야.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말, 서연은 이제야 그 말을 실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문득 베란다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쫓겨나던 만삭의 임산부는 없었습니다. 당당하고 여유롭고 사랑받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청취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서연이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레이션. 여러분, 인생은 참 묘하죠. 가장 춥고 어두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가장 따뜻한 봄이 온다는 사실 말이에요. 지금 당장 억울하고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악억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선새는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자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따뜻한 국 한 그릇 나누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사랑과 진심을 담아서 말이죠. 식어버린 미역국은 비리기만 하니까요. 서연의 환한 미소와 함께 화면은 서서히 멀어지며 JH 메디컬 센터의 전경과 찬란한 봄 햇살을 비추며 끝이 납니다.